미술에서 창조성 또는 독창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걸까요? 어, 그게 사실 저의 고민이에요. 항상 생각하는 어떤 주제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제 작업을 할 때, 제 자신의 독특한 어떤 스타일 같은 거를 지워버리려고 노력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작가의 독특한 터치나 그런 걸 보여주기보다는 좀 어떤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 작업 같은 거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최근 작품들을 보더라도 보면은 어떤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을 받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작품 속에 어떤 컬러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요소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기존의 문화에서 사용되던 어떤 방식을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어떤 작가의 색깔이라는 거를 좀 지워버리고 싶은 생각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가의 생각을, 작가의 색깔. 예, 색깔을, 예. 그러니까 작가의 개성을 없애려고 그죠. 작가의 하는. 개성을 그걸 지워버리는. 왜 그걸 지우려고 하는 거죠? 어, 그게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항상 좀 이렇게 시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한국 작가 중에 이석주라는 작가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작품을 전시한다는 소식을 보면 항상 가서 막 찾아가서 보고, 근데 처음에 제가 이석주 작품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보통 하이퍼 리얼리즘 한국에서 작가로 분류되는데 작품 방식이 이제 에어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작가의 터치가 전혀 안 들어가고 작가의 개성은 전혀 안 드러나고 완전히 기계적으로 사진을 옮겨놓은 것 같은 작품이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때도 역시 이제 80년대였는데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민중미술과 뭐 모더니즘적인 추상미술이 주류였다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 두 쪽은 다 굉장히 뜨거운 미술들이었거든요. 추상 작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작가의 어떤 내면으로부터 분출되는 어떤 작가만의 터치가 드러나는 작품들이었고, 민중미술이라는 것도 작가의 어떤 사상 이런 이런 것들을 분출하는 어떤 굉장히 뜨거운 미술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석주 작품은 완전히 태도가 다른 작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차가운 어떤 작가가 전혀 개입돼 있지 않은 것 같은,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다른 한국 작가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태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면.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앤디 워홀
제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은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워홀도 사실은 굉장히 그 이석주하고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작가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뭐 무미건조한 그죠?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한 그 감각 같은 게 있죠. 현실을 어떤 냉정하게 회의적인 느낌을 받으면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건가요? 회의적이라는 것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현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굉장히 중립적으로 기계처럼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석주도 그렇고 앤디 워홀도 그렇고 또 이제 현대 작가 중에 그런 계열의 작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동 작가도 그렇고. 저도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대체적으로 작가들이 창의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당시 자신이 없어하는 것 같아요. 창의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네요. 대체로. 근데 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걸 듣다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거에 대한 기대? 여기서 막 하는 얘기들이 요즘에도 많이 얘기되는 것들인데 뭐 더 이상 이제 독창적인 거는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티브 잡스가 이 스마트폰을 만들게 된 그 사고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융합해가지고 섞어놓은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잡스 본인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것들을 가져와서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식의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독창성, 창조성 이런 것들은 자꾸 부정이 되는 것 같아요. 막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아까 그런 앤디 워홀 같은 작가들이 시도했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일반화되면서 확장되면서 이제 그런 주장이 자리를 잡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완전히 구분되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봤을 때 감탄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작가들이 뭐 사실 작가들이 무슨 네. 뭐 맨날 공부하는 이론가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네. 작가들이 내리는 결론들이 보면 네. 좀 소박해지면서 네. 예를 들어 지금 이것도 창조적이라는 게 이제는 말하기 힘든 시대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뭔가 조금씩 다른 면들이 있고 그게 가치가 있지 않냐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소박해지는 느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독창성이라는 개념이 공격받고 있는 건 확실하고 하지만 다른 작가나 어떤 다른 사람과 구분되려고 노력하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동규 작가 작업에서 예. 개성적인 요소를 제거하려고 한다라는 예. 부분과 부딪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제 작업도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단순하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복잡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제 작업. 독창성을 부정하면서도 또 내가 다른 사람과는 구분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모순되는. 예, 모순되는 태도인데 인간들이 본질적으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와 나를 감추고 싶어하는 욕구가 공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비슷한 것 같아.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어떤 게 독창적인가라는 그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형식이나 스타일의 독창성 이런 게 중요했다면 이제 어떤 스타일이나 시각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그동안 많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내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 형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결합시키고 기존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 하는 그런 방식의 독창성 그런 식으로 어떤 사고가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없는 거를 막 새로 만들어낸다기보다는 네. 기존에 있는 어떤 것들을 네. 어떻게 또 다시 네. 사용하고 네. 변형시키고 하는가에 네. 대한 그런 관점 같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무한한 어떤 조합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새롭고 어떤 것이 독창적이고 유일한 것이냐라는 거에 어떤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관념의 차이 같은 거, 관대함의 차이. 인정해주는 관대함 같은 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독창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의미 좀 하여튼 너무 막연한데 아니 그 말이 더 재밌네요. 네, 네.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걸 만들려고 애쓰는 것 자체보다 네, 대략 작업이 이루어지는 어떤 과정에서 네, 어떤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 파생되는 어떤 현상들이라든지 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더 점점 중요해지는 게 아닌가. 독창성에 대한 강박관념 같은 게 문화 전반적으로 좀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미술의 최전방에서는 네. 19세기 말이나 20세기 들어오면서 그런 네. 변화들이 네. 뭐 어떤 의미를 부여했지만 네. 사실 우리 맞아요. 우리 사회랄까요? 대중적이라고 맞아요. 할까요? 네. 대중이란 말을 쓴다면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얘기 나오는 맞아요. 베냐민 같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이미 이제 예술 작품에서 아우라라는 거는 사라졌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그게 지금까지 그런 문제 의식이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희소한 작품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그 아우라라는 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어떤 그런 기존의 가치에 대한 도전은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미술의 관점이 아니라 자본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아우라의 여전한 그 존재가 자본의 가치 때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판매의 가능성이라는 거. 네. 만약에 진짜로 아우라가 없어지면 네. 희소성이 없어지면 판매의 가치가 그런 문제랑 맞물려 있는 걸 수도 있죠. 항상 자본의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 오리지널리티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그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떠오른다는 같아요. 우리 NFT 얘기 잠깐 했지만
너무 재미있지 않아요? NFT라는 것이 그죠? 희소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 맞아요. 같은데 네. 희소성에 의존해서 만들어낸 발상이라는 거, 난 그게 너무 그러니까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던 문제가 바로 그 희소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디지털 아트의 문제였거든요. 그걸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디지털 아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는데 NFT가 그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발짝 더 네. 나가면 네. 어떤 예술의 가치성이 네. 부여되려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본의 가치성이 담보될 때, 그것이 보장될 때 예술의 가치가 부여되는 뭐 이런. NFT 작품들이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는 그 희소성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은 거예요. 부합하게 네. 되니까. 그래서 그 미학적으로 봤을 때 그 독창성이나 희소성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전혀 벗어나질 못한 거죠. 그 개념을 그대로 그 개념에 의존해서 어떤 그 개념에 기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기존의 전통적인 예술 작품, 미술 작품이 갖는 네. 그런 소유나 감상, 네. 사유, 뭐랄까 네. 되게 음미하고 이런 것들은 되게 다 거기서 다 사라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리고. 그거는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또 NFT는 이제 막 생겨난 어떤 영역, 뭐 장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NFT 작품을 보면서 정말 막 심오하게 이렇게 감상하는 작품이나 관객들이 나올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가요? 영화도 처음에는 그냥 오락거리였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신기한 볼거리. 지금 NFT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뭐 점점 이렇게 상업화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예술로 이제 막 TV가 등장하고 새로운 매체들, 경쟁 매체들이 등장을 하면은 그 매체들과 자신을 구분짓기 위해서 가는 게 이제 예술의 영역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회화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회화도 사진이 등장하면서 더 높은 차원의 예술이 된 거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회화라는 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TV나 영화를 보듯이 봤던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루벤스라는 작가 있죠. 루벤스는 지금으로 치면은 스필버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막 그 당시 사람들이 막 그 재미있게 즐기던 어떤 신화라든지 역사 속의 스토리를 어마어마한 대작으로 조수들과 같이 굉장히 그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돈을 제작비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서 발표하면 지금 우리가 스필버그의 블록버스터 작품을 보듯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면서 막 너무 재밌게 보고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TV나 영화 같은 거였죠. 루벤스 작품이라는 게. 예전에 회화 작품들이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어떤 파인 아트가 되고 새로운 매체들이 생겨나니까 그 안에서 이제 하이 아트로 계속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매체나 그 과정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영화도 굉장히 낮은 차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고급화돼 가는 거고, NFT도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얼마든지.